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는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미사일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빈틈이 없어. 이번에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계기였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폴란드가 현궁도 대규모로 구매할 거란 생각이 들어.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초기 러시아 기갑부대를 막아낸 것은 2억 원대의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입니다. 제블린은 2km 밖에서 전차의 취약 부위인 상부를 공격해 파괴하는 미사일인데요. 미사일 한 발로 40억 원을 상회하는 러시아 전차를 파괴하고 단 한 명으로 운영이 가능해 우크라이나의 성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블린보다 뛰어난 성능과 파괴력,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전차 무기를 한국도 갖추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 K239 다연장 로켓 천무에 가려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K방산의 주역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천 발이 해외로 수출되었고 현재 22개국 이상과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가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현궁입니다. 특히 현궁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 구성품 모두가 국산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K방산의 대표적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전차와 장갑차, 전투기의 경우 엔진 등 일부가 수입 완제품으로 해외로 수출할 땐 원 제작 국가의 수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또한 원 제작 국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궁은 내부 구성품 모두 국산품이라 해외 판매에 완벽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품목으로 자리 잡을 거란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 제블린이 전차와 보병의 천적 관계를 바꿔 대전차 무기는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궁의 개발 총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유도탄 체계 개발 및 생산은 LIGNX1 발사대 개발 및 생산은 한화에서 담당해 민관이 완벽하게 협력해 만든 무기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궁의 개발과 등장은 기존 보병 대전차 무기로는 전차 대응이 불가한 구도를 깼다는 것에서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차 무기는 전차로부터 보병을 방어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뿐 최근까지도 대대급 보병 화기인 90mm 무반동총이 사거리 400m의 관통력은 300mm, 연대급 화기인 106mm 무반동총도 사거리 1km의 관통력은 겨우 400mm에 불과했는데요. 그래서 무기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적 전차가 사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 엄폐에 숨어 있어야 하고 정확히 맞춰도 파괴되기는커녕 외부의 스크래치만 약간 줄 뿐 파괴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사격할 때 발생하는 후폭풍으로 사수의 위치는 노출돼 적 전차의 포탄이 즉시 날아와 효용성이 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의 전차는 초기형에 비해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체계 등으로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대전차 무기가 전장에서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 보병 4단급 대전차 무기로는 사거리 3km, 최대 1000mm를 관통하는 토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 사단의 한 개 중대 규모뿐이고 사단전 지역을 커버할 수도 없었는데요. 여기에 적 전차에 대해서는 제병 합동에 의한 공군과 육군 항공과 포병 전력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보병이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변변한 무기는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궁은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2-5km 이상으로 전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해 제블린 성능에 버금간다는 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조준하고 방아쇠만 당기면 미사일 스스로가 전차를 찾아감에 따라 사수는 곧바로 다른 곳으로 회피 이동할 수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 내부에 퍼져있던 대전차 무기 회의론을 불식시키며 한국도 미래 전장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파괴력도 막강한데요. 주탄두 관통력의 경우 900mm를 상회해 웬만한 전차의 장갑은 쉽게 뚫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텐텀 단두를 적용해 선구탄두가 반응 장갑을 걷어내고 주탄두가 주장갑을 관통해 전차를 파괴하는데요.
더불어 탑어택 방식을 적용해 전차의 장갑이 가장 얇은 상부 타격이 가능해 현궁 한 발이면 적 전차 한 대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전에서 적 전차가 방어한다면 한 발 더 발사하고 추가적으로 한 발을 또 발사하는 방식이라 1억 원짜리 미사일 2에서 3발이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현궁은 전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는 형태가 아닌데요. 이러한 점은 현궁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전차는 방어하는 모습을 갖추어 현궁의 절대적인 강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병 입장에서도 전차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차는 여전히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라 현궁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더욱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궁의 앞부분에는 미사일의 눈에 해당하는 탐색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는 전차가 발산하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그러나 지상에는 자동차와 건물, 굴뚝, 그리고 심지어는 아스팔트 도로도 상당한 열을 발산하는 물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론 중에서 전차를 골라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궁은 전차의 열 이미지를 추적하는 방식을 적용해 전장에 완벽히 대비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궁에 탑재된 탐색기가 전차의 열을 검출하려면 소자 자체가 영하 17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전차가 나타났을 때 바로 사격해야 하므로 불과 수초 이내에 영하 170도까지 급속히 냉각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탐색기 안에는 JT 냉각기가 들어가 있는데 해당 냉각기도 국산화에 성공해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궁의 동체 중간에는 텐덤 탄두를 구성하는 성구탄 두 탄체와 주탄 두 탄체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성구탄 두 채는 반응 장갑을 기폭시켜 먼저 제거하고 뒤에 있는 주탄두가 전차의 장갑을 뚫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탄두는 900mm의 관통력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두의 관통력은 직경이 커질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현궁의 경우 휴대용으로 개발돼 직경을 키우는데 제한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발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충전 탄두체 직경 대비 7배 수준이었던 관통력을 9배로 높이려는 도전을 시도하고 성공해 제블린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궁을 비롯한 미사일은 대부분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되는 일반적인 전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방전되지 않으면서 필요시 전력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특수한 열전지를 사용하는데요. 열전지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몇몇 선진국의 독점물로 전량 모두 수입품이라 현궁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전지도 국산화에 성공하며 현궁이 글로벌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블린에 버금가는 대전차 무기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최고의 무기였지. 그런데 제블린과 똑같은 무기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 한국 엔지니어들은 도대체 저런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어. 한국이 사실상 제블린과 동급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저것도 수출되겠네. 그리고 폴란드는 또 엄청 사가겠지. 지금 폴란드는 벨라루스의 침공 위협과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악화되었으니 말이지. 한국인들은 밥 먹고 미사일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저렇게 계속해서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이 나오고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미사일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제블린을 제공해줘서 제블린 재고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 미국이 현궁을 구매하지 않을까? 제블린과 성능이 거의 비슷하니 말이야.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한국이 만들지 못하는 무기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한국 무기 체계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러시아는 지금의 한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한국은 자신들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지. 한국인들의 저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끝도 없이 매번 강력하고 성능을 높인 무기들을 선보이고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인지 나는 한국이 앞으로 선보일 무기는 얼마나 강력할지 상상조차 안 가고 있어.
미국도 감동할 정도로 엄청난 성능의 무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하니까 대한민국은 기갑 장비 분야에서는 가히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KE와 같은 전차뿐만 아니라 장갑차 분야에서도 뛰어남을 보이고 있습니다. K-21, K-808 등은 군의 실전 배치되어 기갑 전력의 든든한 한 축을 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갑차는 현대 전장에서 병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전장의 택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장갑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다양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병력들이 신속히 위치를 이동하거나 후퇴할 수 있게 되며 전술적 이점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력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착자는 총탄의 파편이나 폭발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또한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하여 전투지원 구호활동 정찰 등의 다목적 성은 전장에서 장갑차의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장갑차의 제작 역시 뛰어난 수준으로, 이는 호주에서도 레드백을 구입했다는 것이 반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한국의 장갑 수출이 이루어질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려 2,500여 대 달하는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의 정세는 극도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석유 부국들은 무기 도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차륜형 장갑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과의 무력 충돌과 국경 지역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가 후티 반군을 작은 규모의 테러 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후티 반군은 미사일을 운용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골칫거리였던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능이 뛰어나고 강력한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성능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를 도입할 당시 사격지휘 장갑차로 이미 타이곤 30대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아라비아 측에서도 타이곤의 성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타이곤의 사우디 수출 전망을 더욱 밝혀주고 있습니다. 타이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3세대 차륜형 장갑차로 전투 중량 21톤, 주행거리 800km, 최고속도 110km/시, 수상 최고속도는 8km/시이고 탑승 인원은 10명입니다. 등판 능력은 60%이며 방탄 패널이 차량 측면 탑승칸 바닥 바퀴 부분, 구조물 엔진룸 차량 전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STANG 레벨 3급의 하부 지뢰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8kg의 포격 폭발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또한 세미 B형 하부 보호판을 통해 대지뢰 방어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타이어는 주행 환경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가 적용되어 있고, 럼플렛 타이어라서 손상돼도 일정 거리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과 RCWS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RCWS를 위해서는 30mm와 12.7mm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 병력들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충격 저감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상부에 배치가 있어 긴급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타이곤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과거 타이곤은 우리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는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장갑차 현지 시험 평가에서 타이곤은 미국의 스트라이커 등 여러 경쟁 모델을 제치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총 10개의 후보 모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타이곤은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 장갑차 도입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타이곤을 대폭 개량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방어력 부분에서 지뢰 및 즉석 폭발 장치로부터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특성상 지뢰 및 아이디 공격이 빈번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동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과 강력한 엔진을 장착할 계획이며 병력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형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내건 조건들을 보면 첨단 통신 장비,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의 첨단 기능과 지속적인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 기술 이전 및 현지화 등입니다. 유럽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이유로 무기 금수 조치가 빈번한 유럽 무기와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중국산 무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에 반해 신뢰할 만한 성능과 빠른 납기 유연한 기술 이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의 타이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국에서 여러 종류의 장갑차를 도입하여 무기 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장갑차를 교체할 경우 사업 규모를 최대 10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서 사업 수주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방산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비전 2030을 통해 국가 전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해당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며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중 국방 산업 육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 무기의 투자 금액은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국산 무기 구매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지상 항공 유도탄 전자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의 국산화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의 무기 체계는 높은 기술력과 오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2030년까지 무기 국산화 비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백기 동안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무기입니다. 먼저 사우디 육군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노후화된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사우디 육군의 주력 전차인 미국산 에밀-AES 전차는 성능이 제한적이며 특히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의 전차들 역시 도입한 지 40년이 훌쩍 넘어 노후화되었기에 전량 대체가 시급합니다. 해당 전차들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K 전차와 같은 현대적인 전차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1,500대 이상의 전차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갑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육군은 걸프전에도 도입된 장갑차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결국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타이거입니다. 사우디는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까지도 군 현대화를 위해 시급한 무기 도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은 한국 KF-21 전투기를 유력한 후보로 두고 향후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막강한 만큼 현대중공업의 수출용 호위함이 사우디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을 주저하지 않으며 한국과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협약을 맺은 만큼 군사적으로도 다양한 협약을 맺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천무 등으로 사우디 방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한국은 사우디 장갑차 도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음 영상은 8월 19일 사우디가 한국산 천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전력은 놀라운 수준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1위 미사일 국가로 등극한 사실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 자탄이 들어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리며
일반 폭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중동의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해당 집속탄 때문이라고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의 위력을 기존의 15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에메랄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에서는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우리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우디가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산 집속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으로 인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한국산 무기에 도움이 없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홈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 후티 반군은 얼마 전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번에는 미국 선박에 미사일을 날려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덴만 인근을 지나던 미국 선박 트럭 임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정확하게 명중에 선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고 화물선 안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두 컨퍼런스에 탑승했던 선원들은 후티 반군에게 미국의 선박이라며 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고 전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해적질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미국 선박을 공격해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이 만행해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입니다. 빈 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천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 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천무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해 진행되었고 폴란드와 사우디의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이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범퍼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 관통형 여러 입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 포, 갱도 진지와 펑크를 파괴하는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개량형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에서 300km까지 늘린 KTSSME는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압력 탄두는 물론이고 고폭 탄두와 직속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첨화의 집속탄 로켓의 경우 650개의 자판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4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600mm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 개 국가의 해외 평가단 앞에서 이뤄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에 카메라와 눈을 정확히 맞히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특히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었던 KTSSM이었으나 개량형인 KTSSME는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달에 150만 달러,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의 SM은 한 달에 50만 달러, 하나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 SM이 역시 성능은 개량되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 달에 82만 달러인 엘리트 킴스보다 훨씬 저렴한 미사일인데요. KTS SM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의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 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의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 SME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창고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기존 천무 보유국들의 수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를 비롯한 한국 방산 무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의 기승에 맞닥뜨린 사우디는 더욱 절실합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문 연장 로켓이 투입돼 첫 실전을 전 세계에 보여줬는데요. 국지적 도발을 삼던 후티 반군은 처음에 미친 폭격 이후 매우 당황하며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첨화의 위력, 이지만 사우디에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앞서 말했듯 전무의 가장 위력이 큰 미사일인 KTS-SM, 지대지 전술탄 도미사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금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의 후티 반군 공격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면서 천무의 위상은 하늘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무는 미국 MLRS나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아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품질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연일 놀라운 무기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감은 몇몇 석유 부국이 한국에 손 내미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무기 수출을 이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근접전에서 FA-50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전투기는 미니 F-16이다. 최근 필리핀 공군 FA-52 공중전 훈련에서 태국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FA-50은 지난해 훈련 중 세계 최강 미국 F-22를 격추해 경이롭다는 반응을 끌어냈는데 이번에는 과거 중국 전투기에 처참한 굴욕을 준 태국의 JAS-39 그리펜을 이겨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훈련 결과로 인해 최근 벌어지는 필리핀과 중국과의 충돌에도 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호주에서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 2024 피치블랙이 열렸습니다. 올해 피치블랙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공군 F-22, 이탈리아 공군 F-35B, 프랑스 공군 라팔, 인도 공군 Su-30 등 16개국 13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22와 싸워 승리한 바 있는 필리핀 FA-52.
태국 왕립 공군 JAS-39 그리펜을 상대로 17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과 태국 모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JAS-39 그리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FA-50의 완승은 앞으로 최종 선정에서 한국산 전투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국 JAS-39 그리펜은 과거 중국 전투기와의 훈련에서 완승해 엄청난 굴욕을 안긴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과 태국의 연합공군 훈련에서 중국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중국은 수-27과 중국판 F-15라 불리는 제-21 전투기 총 6대를 출전시켰습니다. 태국은 스웨덴에서 수입한 JAS-39CD 그리펜 전투기를 참가시켰는데 훈련 첫 이틀간 실시된 기본 전술 기동에서 중국과 태국의 스코어는 5대16, 사흘째부터 실시된 2-2 공중전 상황에서는 39, 나흘째 실시된 연합방공작전에서는 19, 29, 34였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수-27과 제-21은 30톤급 이상의 중형 전투기로 태국의 경전투기 JAS-39와는 체급이 달랐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중국 공군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패인을 분석했는데 중국 공군 에이스 파일럿 리중화 공군 대교는 전투기의 성능 격차가 패배의 원인이 아니며 중국 공군 파일럿들의 문제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21은 30에서 50km 중거리 구간에서 14%의 명중률을 보이며 64%를 기록한 태국에게 크게 밀렸는데 이는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형편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전투기 수-27을 불법 복제해 제-21B를 만들면서 오리지널 수-27SK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를 자국산 레이더로 교체한 바 있는데 이 레이더는 오리지널 레이더보다 탐지거리와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투기들을 농락했던 JAS-39 그리펜을 한국산 FA-50이 압도하자 FA-50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펜은 FA-50에 비해 사거리, 탐지, 미사일 면에서 더 우수하지만 FA-50이 이를 이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FA-52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어 더욱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놓여 있는 필리핀에서는 스웨덴 JAS-39 그리펜 개량 모델을 사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FA-50을 더 사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산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며 KF-21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FA-52 EHJAS-39 그리펜에 승리하자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리핀 조종사들이 쌍발 엔진 제트 전투기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태국의 JAS-39 그리펜이 중국의 J-21을 이겼지만 이후 필리핀 공군의 훨씬 열등한 FA-50 경전투기에 졌다면 그것은 필리핀이 비싼 다목적 전투기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은 FA-50 업그레이드된 단자형 버전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조종사는 이전에 모해 공중전에서 F-22 랩터를 능가했고 이번엔 JAS-39 그리펜이었습니다. 근접 공중전에서 FA-50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은 미니 F-16입니다. JAS-39는 FA-50을 죽일 수 있는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접 전투 시나리오에서는 FA-50에 대해 악담을 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보세요. 록히드 마틴 또한 FA-50 파이팅 이글의 주요 설계자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사람들만 자국 조종사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기를 제작한 한국 사람들도 자랑스러워하며 행복해합니다. FA-50을 구매할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필리핀인들은 한국산 전투기 FA-50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인도 매체 유라시아 타임즈는 8월 15일 필리핀이 중국 전투기의 위험한 기동에 대비해 최첨단 항공기인 FA-50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국제공역에서 외국 군용 항공기를 위험하게 요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지난주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투기 2대가 필리핀 공군 경비행기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날아가 경로에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 국방부 D&D 장관인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는 이 지역에서 주권을 주장하고 존재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될 것이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 순찰 항공기 호위용으로 FA-50PH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 PAF 공보실의 리피엘 산티아고 소토 대령 대행은 중국 공군의 공격적인 기동에 대응할 자산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FA-50 골든 이글 전투기가 중국의 공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필리핀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필리핀 공군이 군도의 영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최소 12개 이상의 다목적 제트기 비행단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당장 중국 전투기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FA-50이라는 것입니다. FA-52 스펙이나 숫자면에서는 중국 전투기에 비할 수 없지만 훈련에서 처참한 결과를 보인 중국 전투기와 실제 붙어볼 만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FA-52 첨단 멀티를 중국 제트기에 맞서 스스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군사 분석가 미구엘 미란다는 FA-50은 중국에 대한 자세를 취하고 어느 정도 억제력을 확립하기 위해 배치되고 있다면서도 중국 전투기는 필리핀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 FA-50은 작년에 중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생산한 JF-17을 물리치고 대망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계약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항공기는 경전투기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 FA-50과 중국 전투기 간의 공중전은 가능성이 낮지만 필리핀 지도부는 FA-50 배치 가능성으로 베이징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FA-50에 대한 위상과 인기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남미의 국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FA-50을 구매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루가 FA-50을 도입하자 지금 중남미에서는 한국산 경전투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많은 나라들이 FA-50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IT와 함께 섬을 공유하고 있는데 IT는 19세기 수차례에 걸쳐 도미니카 공화국을 침략해 22년간 식민 통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은 독립해 관광 산업 등으로 큰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IT는 폭력과 빈곤에 시달리는 세계 최악의 빈국으로 늘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필리핀에서 무장 반군 세력을 섬멸했던 FA-50을 도입해 IT와의 국경 지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이 FA-50을 사려 한다는 소식에 도미니카 공화국 네티즌들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열광하며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M346보다 낫습니다. T-50은 첨단 훈련기로는 오늘날 최고다. 레오나르도는 아음속 항공기다.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이미 한국에게 패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M346보다 훨씬 나은 인수가 될 것이며 공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제로 우리 공군을 카리브해 및 중앙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공중 우위 능력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도미니카인들은 FA-50과 같은 고급 훈련 및 공격 전투기를 구입하게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장비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좋은 결정입니다. 이 지역에서 멕시코보다 더 나은 공군이 될 것입니다. 현재 FA-50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중남미 페루와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훈련기 사업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KAI는 FA-50 전세계 1000대 수출 목표를 잡아 허황되다는 말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용기 추락, 라팔이 공중에서 충돌했다. 폴란드 매체 WP텍
프랑스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북동부에서 14일 공군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후 추락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독일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 라팔 전투기 2대가 동부 지역에서 충돌한 후 추락했다며 당초 이들은 미라지 전투기인 것으로 보도되었다고 했습니다. 라팔이 사고 났다는 것을 숨기려는 듯 보였지만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국방장관이 SNS에 올린 글에서 라팔 2대가 메르트 에모젤 지역에서 추락했다고 구형 미라지 전투기가 아닌 라팔 전투기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종사 1명은 무사히 발견됐고 다른 조종사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라고 현지 상황까지 전했습니다. 프랑스 BFM TV는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1시간 조금 전에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메르테의 모젤 상공에서 보고되었습니다. 2대의 라팔 전투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보주 인근의 콜롬비 레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충돌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BFM TV 항공 컨설턴트인 장 세라트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전투기가 사건 발생 시 어떤 비상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2대의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두 전투기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룩소유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보면 조종사가 전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조종한 다음 낙하산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는 지상에 아무런 손상 없이 추락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경우 3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프랑스 공군의 라팔이 적군의 비행기가 아닌 자국 전투기끼리 충돌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프랑스와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팔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던 국가들이나 라팔 도입을 검토했던 나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라팔은 최신 항공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선전해왔고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및 인공지능을 사용한 고급 진단 시스템까지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돌로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분 당금은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팔 42대를 구입해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분담금이 축소되고 기술 이전이 적게 된다고 하자 자신들이 도입한 프랑스 라팔의 기술을 빌려 KF-21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믿었던 프랑스 라팔에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15일 속보, 인도네시아는 조심해야 한다. 2대의 라팔의 충돌이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프랑스 공군은 2대의 항공기가 프랑스군 조종사와 항법사 훈련을 실시했다며 독일에서 돌아오는 중 2대의 라팔이 충돌해 굉장히 큰 굉음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콜롱베이 레스 에글리즈 부시장은 12시 30분경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큰 소음을 들었다. 이상한 소리, 타악기 소리였다. 비행기 2대가 충돌한 줄 알았는데 나는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이번 사건은 2007년 라팔 추락 사고를 연상케 한다며 당시에도 통제력 상실로 첫 사고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도 샤를 드골 항공모함으로 복귀하던 라팔 2대가 충돌한 후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서로 충돌한 것이 2번째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팔이 팀킬 전투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국의 전투기가 아닌 자국 전투기를 더 두려워해 한다는 것입니다. 조나자카르타는 라팔이 겪은 사고를 인도네시아가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프랑스 당국이 정말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데이터와 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인도네시아는 라팔 추가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며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라팔 도입을 검토했던 나라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라팔 도입을 검토했던 나라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라팔 전투기 54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인도 해군도 라팔 전투치라이 26대를 더 주문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지난 2022년 18대를 계약하고 추가 계약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최신의 전투기 라팔은 2001년 실전 배치된 이후 단 한 대도 팔지 못해 저주받은 전투기라는 오명이 씌워졌지만 최근 해외 수출 대박 흥행으로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UAE, 핀란드 등 6나라가 모두 325대의 라팔을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생산량을 억지로라도 늘려 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했지만 라팔에 대한 저주가 프랑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페루와 우즈베키스탄 등 전투기 도입 사업 최종 후보에 라팔을 올려놓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페루는 최근 페루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KF-21과 라팔을 가장 선호하는 후보로 상정해놨는데 FA-50을 도입하면서 KF-21로 기우는 듯한 상황 속에 이번에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T-50 골든 이글 12대를 4억 달러, 당시 환율로 4,540억에 구입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판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시 전투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랑스 라팔 24대를 사는 것과 똑같은 금액으로 한국산 FA-50 블록 20, 70대를 살지를 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장 웃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일 것이라고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FA-50 18대를 도입하고 조만간 18대를 추가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사업에 유로파이터, 미국 F-18과 함께 라팔도 도전장을 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KF-21과 프랑스 라팔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는 성능과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라팔을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이 대당 1,000억 정도로 수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라팔이 한 대당 1,500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팔뿐만 아니라 지금 4, 5세대 전투기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항공산업의 붕괴로 전투기 부품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감, 최근 4, 5세대 전투기 평균 단가가 대당 1,500억 원까지 상승했고 옵션을 더하면 2,000억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KAI는 초도 양산기에 대해서는 후속 군수 지원을 약속했는데 대당 가격도 싸지만 KA1가 판 이후에도 전투기 개발, 배치, 운영, 유지 등 완벽한 AS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전투기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거액을 들여 수리를 하러 보내야 하지만 KF-21은 대부분의 부품을 한국이 생산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줘 저렴하고 빠르게 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FA-50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놨는데 전투기를 판 이후에도 한국은 잊지 않고 확실한 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KF-21보람의 합작 투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아랍 국가들은 이 역사적인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 중동 매체 디펜스 아랍. 아랍 국방 매체 디펜스 아랍은 8월 17일 한국 국방부가 KF-21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분노가 커지며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에서는 이것이 자신들에게 역사적인 기회라면서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디펜스 아랍은 이것이 한국방위사업청이 KF-21 개발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5천억 원이 적은 약 7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데 따른 결정이라면 방사청은 대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KF-21이 한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UAE는 특히 인도네시아가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자
바로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한 K-21의 개발비를 부유한 중동 국가가 대신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한국 정부 관계자가 현재 KF-21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고 했고, UAE 대통령도 방한 직후 UAE도 KF-21 항공기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줬다고 했습니다. 디펜스 아랍은 사우디와 UAE가 한국 무기의 최대 구매국이므로 모든 것이 예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6천억 원으로 축소가 확정되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지금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연일 이에 대한 분석 기사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8월 18일 외신들이 KF-21 분담금을 삭감하는 조치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2011년부터 항공우주 기술 분야의 전문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KF-21 프로그램의 산업 파트너로 활동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기여가 줄어들면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수준이 줄어들어 인도네시아의 첨단 전투기 개발 지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개발과 다른 기술 세트인 전투기 제조에 대한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투기나 그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대신 헬리콥터와 프로펠러 구동 항공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KF-21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고객 수준에 불과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상당한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며 여기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결정은 최근 파트너십 조사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감한 KF-21 데이터를 훔쳤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20일 더욱 치명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과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KF-21 보람의 다른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떠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실패하더라도 KF-21을 수출할 수 있다면 폴란드 등 다른 잠재 수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KF-21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니 매체는 폴란드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며 KF-21 보람의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KF-21 보람의 생산에 있어서 한국의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를 대신한 것을 공개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다른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잠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의 첫 번째 방산 고객으로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했고 KF-21 보람의 전투기 사업 참여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삭감하고 기술 이전을 적게 한다고 하자 중동의 UAE, 사우디는 물론 폴란드까지 한국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프랑스 매체는 KF-21이 라팔 타이푼을 압도한다며 유럽 업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팔과 타이푼이 대당 1,500억 원이 넘는데 KF-21은 대당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1,000억 원 수준이라면 가격면에서 우위에 있고 뛰어난 확장성에 향후 생산비 절감 요소까지 있어 너무나도 막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은 한국의 KF-21을 프랑스 라팔과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라팔이나 F-16은 3세대로 시작해 개량을 통해 4, 5세대로 만든 기종이지만 KF-21은 4, 5세대를 기본으로 5, 6세대로 진화할 전투기이며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 5세대 전투기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첨단 AESA 레이더나 각종 전자전 장비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강구영 사장은 개발비 미납 문제를 일으킨 인도네시아 대신 중동 등 재정 능력이 탄탄한 국가와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엔 KF-21 1단계 개발은 거의 끝나고 2단계는 공대지 등 무장을 추가하는 것이라 개발이 간단하고 개발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단계 개발부터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갈 예정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2단계부터는 돈과 기술이 모두 풍부한 국가와 함께 개발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것은 한국과 KF-21을 개발하면서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네시아에서 KF-21을 생산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담금이 축소되면서 시제기도 받지 못하고 현지 생산은 아예 물 건너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지 생산은 KF-21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뼈아플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에는 부품 30만 개가 들어가는데 항공기 조립 공정에서 이 많은 부품을 끼우기 위해 구멍을 내는 호롤 가공과 전방, 중앙, 후방 등 각각의 동체를 이동시켜 조립하는 물류 이동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KAI는 KF-21 시제기 제작 단계부터 일부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당시 공장을 둘러본 록히드 마틴 관계자들까지도 놀라게 했는데 올 12월까지 자동화 라인 구축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 제작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대당 가격이 내려갑니다. 지금도 KF-21은 경쟁 기종 대비 30에서 40% 저렴한데 자동화 공정을 통해 가격은 더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자동화 공장을 구축하고 현지 생산을 했다면 생산 기술을 획득하고 수출로 인한 막대한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지만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은 KF-21에 들어가는 자체 엔진 개발에 들어갔는데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예정된 기간 내에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그동안 항공기 엔진을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100조 원 이상을 썼지만 항공기 엔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 국가와 달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40여 년 동안 항공엔진을 면허 생산하면서 항공엔진에 들어가는 설계, 소재, 제조 시험평가, 가망인증 기술 등 많은 기술 능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중국과 인도에 없는 가장 중요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한국은 설계도를 보고 조립도와 부품을 맞춰보면서 제작법과 동작법 이미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인프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엔진을 만들려면 개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1000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는 항공엔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30년대에는 한국산 엔진을 단 6세대로 진화된 KF-21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